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놈인지라고 해요. 어르신들께서 들으시면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워라밸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미친 듯이 죽을 듯이 일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제 청춘을 야근하는데 허비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노무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독립해서 돈 많이 벌 생각이 없으니 지금 일하고 있는 법인 회사에 만족하며 다니고 있답니다. 독립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오면 독립할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은 그럴 계획이 없어요. 명품 같은 비싼 물건에 대한 욕심도 별로 없고 자연스럽고 평온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제 가치관이거든요. 이런 저의 성향은 엄마에게 받은 영향이 클 거예요.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해에 아빠랑 이혼했어요. 아빠가 바람나서 이혼하는 거라는 걸 저 역시 어렸던 그 당시에도 어렴풋이 인지하고 있었죠. 엄마는 아빠와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저와 살 집을 마련했고 아빠로부터 받는 양육비와 은행원으로 일하는 엄마의 수입으로 저를 키웠어요. 아주 넉넉하진 않지만 가난한 것도 아니었고 저는 부족함 없이 자랐다고 생각해요. 말했듯이 엄마도 소탈하고 소박한 성향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저희 모녀는 지금 저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에 감사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엄마의 유일한 취미는 주말 농장 가꾸기예요. 아빠랑 이혼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땅에서 주말 농장을 가꾸고 있답니다. 이혼 후 정신수양 한다며 시작한 취미였는데 그게 벌써 몇 년이냐고요. 그야말로 이젠 농사꾼 다 되셨지 뭐예요. 엄마는 그렇게 주말 농장 가꾸며 농사 짓는 것 자체를 즐기기도 했지만 같이 주말 농장 하는 분들과의 친목도 즐기고 있었어요. 주변 땅 가꾸며 매 주말을 같이 보낸 분들이고 또 대부분 엄마처럼 오랫동안 그곳에서 주말 농장을 가꾸고 계신 분들이라 오래 본 사이이신 거죠. 그러니 웬만한 가족보다 가깝다고 해도 될 정도로 두터운 친분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엄마가 그렇게 주말 농장을 가꾸며 그런 분들과 가깝게 지내는 게 보기 좋았어요. 아빠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이혼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엄마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진 것 같더라고요. 소탈하고 소박한 행복을 누리는 엄마를 보고 자란 탓인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답니다. 일이나 돈 욕심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남자를 보는 기준에서도 남자의 직업이나 집안 연봉 같은 것들은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렇게 소위 잘났다는 잘 나간다는 사람을 만나본 적도 있었는데 너무 바빠서 저랑 놀아줄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우선 그게 싫었고 그렇게 잘난 사람일수록 더 대단해지려는 것인지 삶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저랑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소개팅으로 만난 지금의 남자친구와 연애한 지 1년 반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잘생긴 남자 별로 안 좋아했는데 남친이 잘생긴 편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옷부터 시작해서 다니는 걸 보면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기도 해요. 그 또래 남자애들 특유의 허세도 있더라고요. 입고 다니는 건 얼마짜리고 자기 친척은 뭐 하는 사람이고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딱히 부러워하지도 않는데 혼자 으스대는 그런 귀여운 허세를 부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또 남친이 좀 유명한 식품 회사에 다녔는데 주변에서 그걸 많이 띄워줬었고 가끔 그 회사 제품을 보면 저게 다 우리 회사에서 만든 거야. 나도 일조했지 하며 자랑도 하고 그러는 수준이었어요. 그 정도면 귀여운 허세인 거죠. 인정 욕구가 좀 강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저랑 정말 안 맞을 줄 알았는데 몇 번 만나보니 외모에서 주는 선입견과 다르게 순수하고 여리고 착한 구석이 있더라고요. 외모만 보면 성형외과, 피부과 주기적으로 다니고 옷이나 가방 등등 꾸미는데 관심 많은 여자애들만 만날 것 같은데 의외로 그런 타입 안 좋아하고 저처럼 자연스럽고 수수한 타입을 좋아한다면서 남친 쪽에서는 처음부터 제게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저 좋다고 따라다니니까 만났던 건 아니고요. 일단 제가 처음 남친을 좋게 본 건 인사를 잘하고 예의가 바르다는 거였어요. 두 가지 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어딜 가나 누구에게나 인사를 잘하는 모습이 예뻐 보였어요.
또 어른들에게 예의 바르게 마음 쓸 줄 아는 것도 예뻤죠. 길거리에서 채소 같은 거 파는 할머니가 보이면 일부러 사드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한 번은 약속 장소에 제가 좀 일찍 도착해서 카페에 들어가서 기다렸는데 횡단보도 건너에서 남친이 어떤 할아버지의 무거운 짐을 들어다 드리는 걸 본 적도 있어요. 제가 같이 있을 때가 아니어도 그러는 걸 보면 늘 그렇게 하는 게 몸에 밴 사람 같아서 더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만나게 됐는데 이해심도 많은 편이고 불필요한 언쟁을 거의 안 해서 좋더라고요. 그렇게 만나다 보니 엄마한테도 남친 소개를 하게 됐는데 저랑 엄마랑 친구 같은 면이 있어서 평소에도 남자친구 얘기를 엄마랑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엄마, 형민 씨 말이야. 만나면 만날수록 괜찮은 사람 같아. 처음엔 좀 날려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랑은 안 맞겠다 싶었는데 보기보다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특별히 나를 화나게 하거나 거슬리게 하는 게 없어. 그 정도가 아니라 엄마가 보기엔 네가 가끔 네 기분 탓으로 짜증내거나 그래도 그거 다 잘 받아주는 것 같더라 뭐. 내 딸이지만 네가 표현이 좀 직설적인 경향이 있잖니. 너도 알지? 하긴 내가 묻어난 성향은 아니지. 기분도 잘 드러나는 편이고 말이야. 인정이야. 네가 취향이 소탈한 거지. 성격은 전혀 안 소탈하잖아. 오히려 그 반대라면 모를까. 알아. 인정한다고 하잖아. 전에 만났던 애들이랑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싸웠단 말이야. 근데 형민 씨랑은 그런 게 없어. 내 성향을 잘 이해해준다고 해야 하나? 형민이가 지 외모에 신경을 좀 많이 써서 그렇지. 성격은 또 참 묻어난 거야. 그리고 또 그만큼 네가 좋은가 보지 뭐. 그만하면 잘하는 거 아니니? 그렇긴 하지. 식품회사 다녀서 그러는지 요리에 관심이 많거든. 그것도 장점인 것 같아. 펜션 같은 데 놀러 가면 요리도 형민 씨가 다 해. 내가 뒷정리나 설거지 같은 거라도 좀 하려고 하면 그것도 못하게 하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하더라고. 그런 걸 보면 결혼해서도 가정적으로 잘할 것 같다 얘. 그거 뭐 별건가 싶어도 안 그래 너? 원래 그런 사소한 거에 감동받고 또 반대로 심정 상하고 상처받고 그러는 거 아니야. 오랜만에 아빠 얘기해서 미안한데 아빠는 그런 거 전혀 안 했잖아. 그지? 갑자기 그 인간 얘기는 왜 하니? 하여간 형민이한테 너도 좀 잘해. 잘해준다고 있는 대로 성질 부리지 말고 말이야. 남자친구가 엄마한테도 잘하기도 했지만 엄마는 그보다 남친이 저한테 잘하는 걸 더 마음에 들어 했어요. 예의 바르고 어른 공경할 줄 아는 걸 보면 가정교육도 잘 받은 걸 거라며 칭찬 일색이었죠. 엄마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도 남친을 좋게 보더라고요. 친구들이랑 더블 데이트 같은 걸 할 때면 남친의 무던하고 이해심 많이 성격이 더욱 돋보여서 친구들도 저를 많이 부러워했거든요. 주변에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남친을 좋게 보고 저랑 잘 맞는 사람인 것 같다고 해주니 저 또한 남친에 대한 확신이 더 생기는 것 같았고 그렇게 결혼까지 약속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엄마는 은퇴를 결정하셨어요. 보통 은행원들이 55 안 넘기고 은퇴를 많이 하는 편인데 엄마도 50 넘기면서 매년 연말이 되면 내년엔 퇴직할까 하며 고민하더니 드디어 결심을 하신 거였죠. 그렇게 고민을 하시더니 막상 결정을 하고 나니 홀가분하신 건지 은퇴 축하 파티도 하시면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엄마 은퇴 축하 파티를 도대체 몇 번이나 하는 건지 주말 농장에서 매주 주말 점심마다 고기 파티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 주말 농장에서는 아줌마 아저씨들이랑 그렇게 매주 은퇴 축하 파티 하면서 나랑은 파티 언제 할 거야? 나랑도 축하 파티 해야지. 엄마 먹고 싶은 거 내가 사드릴게. 그래? 그럼 밖에서 뭐 사 먹지 말고 주말에 농장이나 한번 같이 가는 건 어떠니? 너 같이 안 간지 좀 됐잖아. 그래서 고기 사들고 엄마 따라 주말 농장에 가서 엄마 친한 분들이랑 같이 고기 구워 먹으며 그렇게 파티를 했지 뭐예요. 저도 엄마 따라 가끔 갔었기 때문에 엄마랑 친한 분들 몇몇은 여러 번 뵀던 분들인데 특히 엄마랑 가깝게 지내는 아주머니가 계세요. 딱 봐도 엄마랑 결이 맞게 생기신 분이고 분위기도 비슷하신 분이라 친할 수밖에 없겠다 싶었던 분이세요. 엄마랑 인연도 오래됐고
언니, 동생 하면서 친자매처럼 지내셨거든요. 얼마나 친하신지 엄마 은퇴한 걸 진짜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전업주부셨는데 엄마가 출근하는 사람이니 주말밖에 시간이 안 되는 걸 늘 아쉬워했다며 이제 은퇴했으니 주구장창 볼 수 있다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은퇴도 했으니까 평일에도 나랑 놀아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그보다 제일 먼저 여행부터 가자. 평일에 여행 갈 수 있게 됐으니까 당장 가야지. 여행? 진짜? 언니랑 둘이 여행 가면 정말 재밌긴 하겠다. 아유, 맞아. 여행은 남들 일하는 평일에 가야 제맛이지. 좋아, 좋아. 여행 가자. 어디로 갈까? 강원도 어때? 내가 거기 참 좋아하는 산이 있어. 엄청 알려진 곳이 아니라서 사람이 북적이지도 않고 딱 너도 좋아할 거야. 우리가 취향이 또 똑같잖니. 그렇게 두 분은 강원도 여행 계획을 세우셨고 엄마도 아주머니랑 여행 가게 된 걸 설레어하며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그 여행에서 사고가 나 저희 엄마가 크게 다치게 된 겁니다. 엄마가 운전을 해서 갔기 때문에 교통사고인가 했는데 그건 아니고 등산 중에 크게 다치게 된 거였어요. 병원에서는 영영 걷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까지 했으니 그 소리를 듣는데 저도 다리가 탁 부러지더라고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엄마 병실에서 무릎까지 꿇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어쩜 좋아. 다 내 잘못이야. 네가 나 때문에 사고를 당한 거라고. 나 때문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 일을 어쩌면 좋냐. 내가 죽일년이지. 얘기를 들어보니 엄마가 다친 길이 위험해서 사고가 여러 번 있었던 곳인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 지자체에서 일부러 들어가지 말라고 막아놓은 곳이었는데 아주머니는 거길 몇 번이나 가봐서 잘하는 곳이라며 전에는 다 들어갈 수 있게 해줬다고 그쪽 길이 훨씬 예쁘다며 굳이 그 길로 가자고 엄마를 졸라서 들어갔던 거라고 해요. 게다가 엄마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서 엄마를 위험한 자리에 서 있게 하고 좀 더 옆에서 찍어줘, 좀 더 뒤에서 찍어줘 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엄마를 더 위험한 자리로 옮기게 요청을 했고 결국엔 엄마가 미끄러져서 그 사고를 당하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 아주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는 것도 당연하다 싶었는데 엄마는 아주머니를 전혀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휴, 아니야. 언니 때문이 아니야. 그게 왜 언니 때문이야. 내가 운이 없었던 것뿐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내가 우리 시어머니 병수발을 20년이나 들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너도 알지?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고 너 보살펴 줄게. 너 다시 걷게 될 때까지 내가 너 병수발 해줄 거야. 엄마가 다시는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절망적인 얘기까지 들었으니 저는 너무 슬펐고 솔직히 아주머니를 원망하는 마음도 조금은 있었지만 먼저 나서서 엄마를 돌봐주겠다고 하신 말씀은 고마운 말씀이긴 하죠. 엄마가 퇴원한 후 아주머니는 매일 저희 집으로 출퇴근을 하시며 정성을 다해 엄마를 돌보셨어요. 제가 출근하기 전에 오셔서 하루 종일 정말 엄마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서 엄마가 필요한 걸 다 챙기셨고 또 엄마랑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두 분만의 우정을 또 그렇게 나누시더라고요. 엄마의 다친 다리도 문제지만 그로 인해 우울증 같은 게 오지 않을까 그것도 큰 걱정이었는데 아주머니 덕분에 그럴 걱정은 없겠다 싶긴 했어요. 당시 상견례 날짜를 잡내만에 할 때이기도 했고 당연히 예랑이한테 엄마 얘기를 해야 했는데 예랑이 반응이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서 좀 놀랐습니다. 예랑이는 엄마를 몇 번 만난 적도 있는데다가 평소 예랑이의 성향을 생각하면 저만큼 속상해하고 걱정하며 크게 반응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상보다 너무 담담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 그래? 사고가 큰 사고였나 보네. 다리가 그렇게 되셨다니 많이 힘드시겠다. 그렇게 한마디 하고는 별말이 없는 거예요. 궁금한 것도 없나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렇게 한참 있더니 갑자기 한다는 소리가 제게는 너무나 기가 막히는 소리였습니다. 아, 잠깐만. 그럼 우리 결혼식장에서도 휠체어 타고 오셔야 하는 거야? 기분이 쎄하더라고요. 일단 많이 힘드시겠다 하는 말도 그다지 진정성 있게 들리지도 않는 건조한 말투였던 데다가 결혼식 때 엄마가 휠체어 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묻는 것도 엄마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객들 보기 좀 그럴 거 아니냐는 걸 걱정하는 뉘앙스였던 거죠. 그게 무슨 뜻이야? 엄마가 영영 못 걷게 될지도 모른다는데 그깟 결혼식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는지가 그렇게 중요해? 아니, 나는 그냥 사람들 많이 오는 자리니까 그런 시선 받는 게 불편하실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한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고. 엄마한테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어? 엄마가 아니라 자기가 신경 쓰이는 거 아니야? 아휴, 오신 분들이 놀라거나 당황할 수도 있는 건 사실이지 뭘 그래. 그런 거라면 미리 알려주기라도 해야 덜 놀랄 것 같아서 그래. 내 입장이란 것도 있는 거잖아. 엄마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고 공감해주지도 않던 예랑이가 엄마나 나보다도 남들 이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이상했지만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 거라고 다독이며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사실 딱히 예랑이가 경우에 없는 말을 한 거라고 할 순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상견례 날짜를 잡아놓고 예랑이 집에도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예비 시모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티를 많이 내는 거예요. 그동안 예랑이는 저희 엄마를 여러 번 만났지만 저는 예비 시모를 만난 적이 없어서 다소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제게 예비 시모는 대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 자랐다고? 아버지가 양육비는 잘 주셨나 보지? 그렇다고 해도 아직까지 그런 걸 받을 리도 없고 어머니가 아직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시던데 왜 은퇴하신 거야? 엄마가 은행원이셨는데요.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통 50세 넘으면 은퇴를 많이 하세요. 그래도 엄마는 몇 년 더 하시고 은퇴하신 거예요. 그게 다 배가 부른 거지. 아니 강제로 나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법적으로 보장해준 나이가 있는데 왜 제발로 나오는 건지. 아휴, 난 정말 모르겠더라. 뭐 노후 준비는 되어 있으시니 그랬겠지. 네, 퇴직금도 있고 연금 들어놓으신 것도 있고 그런 걱정 없으니까 은퇴하신 거죠. 그건 그렇고 많이 다치셨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영영 못 걸을 수도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게 사실이야? 그럼 장애인이 되는 거야? 아직 치료도 계속 받고 계시고요. 재활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아이고, 재활이 쉬운 게 아니지. 결혼식 때도 휠체어 타고 뭐 그렇게 장애인 티를 내는 거야? 아휴, 사람들이 장애인 사돈 본다고 쑥덕거리게 생겼네. 에휴, 휠체어 없이 걸으시는 연습도 많이 하고 계세요. 예, 그래봤자 누가 부축을 해줘야 될 거 아니니? 아니, 옷은 혼자서 입으실 수 있는 거니? 다리가 그런데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냐 말이야. 누가 계속 옆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다른 가족도 없다면서. 설마 결혼해서 네가 모시고 살려고 하는 건 아니지? 에이, 엄마는 뭘 그런 걸 자꾸 물어보고 그래. 걱정하지 마. 민지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예비 시모가 그렇게 꼬치꼬치 온갖 것들을 다 물어보는데 물어보는 질문 자체며 말투가 너무 기분 나빴어요. 너무 그러니까 예랑이가 옆에서 자기 엄마를 좀 주저앉히려고 하기는 했으나 제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죠. 그래도 묻는 것들에 다 답은 해줬어요. 예비 시모를 만나고 온 후 진지하게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도 털어놓긴 했는데 사실 엄마한테 상처가 될 이야기들이라 제대로 얘기하진 못하고 대충 둘러서 말을 했거든요. 엄마, 나 형민 씨 집에 인사드리고 왔잖아. 근데 형민 씨 어머니가 좀 까다로운 사람인 것 같아. 보니까 형민 씨도 예비 시어머니한테 좀 휘둘리는 것 같더라고. 진지하게 결혼이 좀 고민되기도 하는 것 같아. 예, 시어머니가 아무리 좋으면 뭐하니? 결국은 너희 둘이 사는 거야. 경민이만큼 네 성격 받아주고 맞춰주는 사람이 어디 흔한 줄 알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성이 바른 애 아니니? 결혼하면은 잘할 거니까 걱정 말고 믿어줘. 엄마는 그렇게 예랑이 편을 많이 들어주시더라고요. 사실 엄마 말이 맞는 말이긴 하죠. 애초에 제가 예랑이에게 큰 점수를 줬던 부분이 달라진 건 아니었고 엄마 일을 겪으며 예랑이에게 실망한 것들도 뭔가 엄마 때문에 혼란스럽고 예민해진 제가 까칠하게 반응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겠다는 생각은 그 정도에서 접게 됐던 것 같아요. 엄마 일로 우울했던 데다가 예비 시모 때문에도 좀 심란했던 제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랑이가 오래 다니던 회사의 임원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예랑이가 다니는 회사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지도가 꽤 있는 식품 회사인데 수직 관계를 강요하지 않고 능력 위주로 직책을 맡기는 등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분위기의 회사이긴 했어요. 직원들 평균 연령도 비교적 낮은 편이라 예랑이 정도면 그 회사에서 경력이 꽤 있는 축에 속하긴 했으나 그래도 임원 승진은 다소 파격적인 인사였던 거죠. 임원? 아, 진짜야? 아무리 그래도 자기 나이에 임원 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와, 정말 대단한 거 아니야? 세상에, 어떻게 된 일이야, 임원이라니. 그럼 우리 회사가 아무리 진보적이어도 파격적인 인사지. 이번에 출시한 신제품이 대박이 났잖아. 내가 그 개발팀에서 세운 공을 인정받은 거야. 나 개인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팀에서도 다들 자랑스러워 하더라고. 아이, 그럼 당연하지. 이건 정말 정말 축하할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 맞는 거잖아. 정말 축하해. 우리 자기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네. 축하해. 이제 내가 회사 임원까지 됐으니 자기한테 더 듬직한 가정이 되어줄게. 나 정말 잘할 거야. 자신 있다고. 기대하라고. 알았지? 임원 됐다고 거기 도취돼서 잘난 척이나 했다면 정말 실망이 컸을 거예요. 그런데 예랑이는 임원이 된 덕분에 제게 더 잘할 수 있게 되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역시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니다 싶었고 제 기분에 예랑이를 괜히 오해했구나 하며 다시 예랑이에 대한 믿음을 키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찜찜한 기분은 모두 날려버리고 행복한 기분으로 상견례를 하게 됐는데 원래 예랑이랑 제가 상견례를 하려고 점 찍어둔 식당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비 시모가 상견례를 예랑이 회사에서 하자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식품 회사에 다니는 예랑이라고는 하나 무슨 상견례를 회사에서 하나 싶었는데 예랑이네 회사에서 팝업 레스토랑 런칭을 앞두고 사옥 안에 시뮬레이션을 하는 공간을 마련해두고 있다고 거기서 상견례를 하자는 거였어요. 예랑이 회사에서 발행하는 사내 사보를 예랑이가 집에 갖다 뒀는데 예비 시모가 거기서 그 공간을 본 모양이더라고요. 거기서 하면 조용하고 좋지 않냐? 안 사돈 될 뿐 몸도 불편하신데 여러모로 그런 곳이 좋겠다며 밀어붙였고 저는 딱히 반대할 말이 없어서 맞지 못해 그러자고 했던 겁니다. 그 공간은 사원들에게 개방하고 있었는데 토요일도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랑이 회사는 부분적 자율근무제를 하고 있는 회사여서 토요일에도 근무하는 직원들이 덜어 있긴 했는데 아무래도 평일보다야 출근하는 직원들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토요일에 하면 조용하고 좋지 않냐며 나를 잡았던 거였죠. 엄마는 일주일에 두세 번 통원하며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주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긴 했어요. 아주머니는 여전히 약속대로 정말 살뜰하게 엄마를 잘 보살펴주고 계셨고요. 제가 출근하기도 전에 저희 집에 오셨고 제가 퇴근한 후에도 한참 동안 엄마랑 시간을 더 보내다가 가시곤 했어요. 집에서도 엄마 재활 운동을 같이 도와주시는 등 정성을 다해주시는 모습을 보며 아주머니를 원망스럽게 생각했던 내 마음도 많이 바뀌어 고마운 마음이 커지고 있던 참이었어요. 상견례 이야기를 듣고는 그날도 아주머니가 엄마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엄마는 휠체어 안 타고 가보겠다고 했고 아주머니가 잘 부축을 해주겠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저랑 아주머니가 엄마를 부축하며 상견례 장소에 함께 갔던 거예요. 그렇게 상견례 당일 예랑이 회사의 그 팝업 레스토랑 시뮬레이션 공간에 들어섰는데 아무리 시뮬레이션 공간이라고 해도 레스토랑 느낌은 전혀 없고 약간 식품 개발용 주방이나 요리 컴피티션 프로그램 같은 TV쇼에 나오는 주방 같기도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시식할 때 쓸 수 있도록 테이블이 따로 마련되어 있긴 하던데 그 테이블에서 상견례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비 시모는 휠체어 없이 부축받아 들어오는 엄마를 보며 혀를 차는데 그 소리가 다 들렸고 저는 제가 기분 나쁜 걸 떠나 엄마가 상처받을 게 걱정되어 전전긍긍했죠. 아주머니는 엄마를 자리에 앉도록 도와주신 후 말씀들 나누시라며 나가려고 하셨는데 예비 시모가 이야기 금방 끝날 거라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 싶었는데 예비 시모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이 회사 와보시니 어떠세요? 아니, 원래도 좋은 회사였지만 요즘 이 회사 엄청 뜨고 있는 거 아시죠? 아무리 집 밖에 잘 못 나온다고 해도 광고도 보고 그럴 거 아니시겠어요? 우리 아들이 이런 회사 임원입니다, 임원. 아유, 네, 그럼요. 알다 마다요. 이 회사 제품 볼 때마다 저도 자랑스럽고 그렇더라고요. 임원까지 됐다고 해서 놀랐어요. 훌륭한 아들 두셨습니다. 아니, 뭐 그런 말 듣자고 한 말은 아니고요. 솔직히 그전에도 내가 탐탁 쳐놨는데 아들이 임원까지 되고 보니까 더더욱 수준 차이가 나서 도저히 이 결혼을 허락할 수가 없겠어요. 일일이 이야기 안 해도 그쪽 형편이 말도 못하게 처진다는 거 잘 아시죠? 아, 결혼 허락을 못 하시겠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상견례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두통 무슨 말씀이신지.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지. 아, 참. 서로 감정만 상하는 그런 얘기 나도 더 안 하고 싶어요. 그냥 깔끔하게 파혼하는 걸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그런 얘기 듣고 있을 이유가 없다 싶어 제가 엄마한테 나가자고 했는데 엄마가 잠깐 있으라며 할 말은 해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도 면전에서 저를 깎아내리고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엄마는 예비 시모에게 감정이 많이 상했을 텐데도 예의 지키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나 저희 집안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니 유감이네요. 우리 딸 직업도 전문직에 똑부러지고 야무지고 어른 공경할 줄도 아는 예쁜 아이예요. 비록 아빠 없이 혼자 키웠고 사고까지 당해서 제가 변변찮아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딸만큼은 참 괜찮은 아이입니다. 예비 시모한테 화를 내고 그 자리 깽판 치고 나와도 시원찮은데 엄마가 예비 시모에게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저는 더 속상했어요. 물론 엄마가 굽실거리거나 저자세로 말을 하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예비 시모에게 저를 좋게 봐달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속상했고 예비 시모한테는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게다가 엄마가 그렇게 예의를 갖추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 시모는 더욱 무례한 태도로 말했어요. 전문직은 무슨? 전문직도 의사 변호사쯤 되면 몰라도 회계사도 아니고 노무사? 아이고, 그것도 전문직이라고 하나요? 변변찮은 거 알면 긴 말하지 말고 파혼하자니까요. 예랑이도 예비 시모가 그런 식으로 우리 엄마 앞에서 나와 엄마를 대놓고 무시하며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던 모양인지 당황하는 것 같았고 안절부절 못하며 자기 엄마를 말리더라고요. 아유, 엄마, 왜 이래요? 그만해요. 이러지 말라고. 내가 임원까지 됐는데 뭐가 걱정이야. 부족한 거 없이 잘 살 수 있어. 걱정 마. 장모님이야 민지 얘가 알아서 다 잘할 거야. 엄마 신경 쓸 거 하나 없다니까 그러네. 믿었던 예랑이마저 그런 식으로 철딱선이 없는 말만 하니 저는 정말 그 자리 다 뒤집어 엎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상종하기 싫다 여기고 엄마 손잡고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아주머니가 화를 버럭 내며 치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정말 제3자 입장이라 나서지도 못하고 꾹 참고 있었는데 듣자 하니까 더 들어줄 수가 없어서 안 되겠어. 예, 인숙이 네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여자랑 사돈을 맺니? 정말 상스럽고 품이 없는 여자잖아. 너랑 수준 차이 너무 난다 얘. 더 들을 것도 없어. 별꼴을 다 보겠네 정말. 얼른 가자. 그러면서 한바탕 쏘아붙이고는 엄마를 부축하려고 했어요. 그러니 예비 시모가 그런 아주머니를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잖아요. 아이고 진짜 별꼴은 누가 알 소린데 이래. 이 집은 도우미도 경우가 없고 난리야. 정말 가재가재 하는군. 예비 시모는 그렇게 비아냥거리며 눈을 흘기더니 엄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기분 나쁜 비웃음을 지었어요. 본인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런 비웃음이었어요. 그런 예비 시모를 향해 아주머니가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야, 이 여편네야, 이 여자야. 내가 네 수준에 딱 맞게 말해줄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남편이 이 회사 사장이다. 내가 이 회사 사장 마누라란 말이야. 네 아들이 임원이냐? 어디서 저딴 걸 임원이라고 뽑은 건지 내 남편한테 내가 좀 따져야겠어. 회사 품위 차원에서도 당장 자르라고 해야겠단 말이야. 하면서 예비 시모와 예랑이를 차례로 노려보며 씩씩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예비시모나 예랑이도 놀랐겠지만 솔직히 저도 너무 놀랐어요. 전혀 몰랐거든요. 솔직히 그 아주머니가 그런 회사 사장 사모씩이나 되는 부자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던 거예요. 나중에 안 거지만 아주머니가 원래부터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다고 해요. 아주머니 남편분도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아주 착실하게 사업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아내인 아주머니에게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 명품도 좀 사고 사치 좀 하고 살아도 된다고 하는데도 아주머니 성향상 원체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살던 대로 소박하고 소탈하게 주말 농장이나 열심히 다니며 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 남편 회사에도 거의 나와 본 적이 없다고 하니 회사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머니가 사장 사모인 걸 아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하고 말이에요. 하여간 아주머니의 폭탄 선언으로 예비 시모와 예랑이가 벙쪄 있는 상황에서 문이 벌컥 열리더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며 헐레벌떡 누군가가 뛰어들어오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한번 나와보라고 사정을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던 우리 마나님이 회사에 귀한 걸음 했다니 내가 안 와볼 수가 있겠나. 말하는 걸 보니 아주머니 남편인 회사 대표인 모양이었어요. 토요일이었지만 출근하는 직원들도 있었고 마침 대표도 회사에 일이 있어 나왔다가 비서에게 얘기를 듣고 왔다는 거예요. 저와 엄마 그리고 아주머니가 회사에 들어올 때 1층 로비에서 회사 직원인 듯한 사람이 저희 일행 쪽으로 인사를 하려다 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었어요. 그 직원이 대표 비서였고 아주머니를 알아보고 인사를 하려는 걸 아주머니가 눈짓으로 하지 말라고 했던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하여간 대표가 그렇게 들어오니 아주머니가 다짜고짜 대표에게 따지듯 말했어요. 아니 당신 대체 회사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야?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어떻게 저런 인간을 임원으로 뽑아다 앉힐 수가 있어? 아이 내가 또 무슨 그렇게 혼날 짓을 했나 보네. 혼날 짓을 했으면 혼나야지. 그런데 누구를 말하는 거야? 여기 우리 회사 임원이 있단 소리야? 아 누구? 아주머니가 남편에게 성질을 내니 그 남편분, 그러니까 회사 대표분은 그런 아주머니에게 절절매며 너스레를 떠시더니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회사 대표가 몇 명 되지도 않는 이사 얼굴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싶어서 저도 어리둥절했지 뭐예요. 기가 막혀서. 예랑이는 그 회사 임원은커녕 그 회사 직원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 회사 직원이 아니라 그 회사 협력회사 말하자면 하청회사 직원으로 그 회사 건물에 방 한 칸짜리 사무실에서 파견 근무를 하는 거였어요. 예랑이는 그 하청회사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머니 남편 회사 협력부서로 발령이 났고 쭉 그 한 칸짜리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건물에서 일을 하니 사람들이 다 그 회사 직원이라고 생각했고 또 남들한테 말하기도 그 회사 직원이라고 하는 게 더 좋으니까 그러고 다녔던 거더라고요. 제정신 아닌 거죠. 심지어 지 엄마한테도 그 회사에 들어간 걸로 말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그 회사 직원인 걸 사칭하고 다니더니 지 엄마한테도 떳떳하게 큰 소리치고 우리 엄마한테도 잘 보일 생각으로 임원이 됐다는 거짓말까지 간 크게 한 거였습니다. 이 정도면 허언증도 중증이라 병원 다녀야 한다고요. 그러니 예랑이는 오히려 울고불고 난리치며 지 엄마한테 엄마 때문에 자기 결혼 못하게 생겼다며 책임이라고 소리치는데 세상 찌질해 보이더라고요. 예랑이의 실체를 그제야 알게 된 거죠. 그렇게 남에게 보이는 모습을 어떻게든 최대한 부풀리려고 하고 공들이던 버릇이 이렇게 터진 거구나 싶었어요. 하청업체 다니면서 큰 기업 다닌다고 으스대며 다니고 직급까지 거짓말을 했다는 게 허탈했어요. 저는 예랑이가 잘 나가는 회사에 다녀서 예랑이를 좋아했던 게 아니었으니까요. 임원? 그런 거 됐다고 하니 자랑스럽고 기쁘기는 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해서 예랑이에게 실망했던 것도 아닌데 제게 그런 거짓말을 한 걸 이해할 수가 없었죠. 저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예랑이 스스로 본인이 그런 사람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풀리고 다녔던 거예요. 제가 좋아했던 예랑이의 착한 모습, 어른들에게 잘하는 모습들마저 다 거짓이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곧 결혼할 사람인 제게 이토록 뻔뻔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심지어 친어머니까지 감쪽같이 아주 오랜 시간 속여온 사람을
제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게다가 대담하게도 회사 작업실까지 가족들을 끌어들이다니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예랑이는 저한테도 울고불고 매달리며 사정을 했어요. 자기는 노무사고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더 스펙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에 비해서 나는 너무 초라한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회사 다니는 걸로 말하기 시작했던 거야. 다 자기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용서해줘. 잘못했어. 내 핑계 대지 마. 내가 언제 조건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고 한 적 있어? 내가 너 좋은 회사 다닌다고 좋아한 건 줄 아냐고. 아닌 거 알지 않아? 게다가 뭐? 임원? 대체 그런 엄청난 뻥은 왜 치는 거야? 제정신이야? 그래봤자 회사원인 거잖아. 임원쯤은 되어야 자기한테 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나도 모르게 말을 내뱉어버린 거야. 그 정도는 되어야 내가 자신 있게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았어.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야. 믿어줘. 그런다고 거짓말을 하니? 애초에 그런 능력을 바라지도 않았던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다는 게 말이 돼? 나는 너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너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야. 뭐라고 해도 좋아. 뭐가 됐든 자기한테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마음은 변함이 없어. 다 그래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나 버리지 마. 응? 그저 허세가 좀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완전 허언증도 중증 아니야. 내가 진짜 진지하게 말하는데 너 병원 가서 치료받아봐야 할 것 같아. 정상 아니라고. 그래, 알았어. 자기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버리지만 말아줘. 내가 다 잘못했어. 이렇게 빌게. 한 번만 용서해 주라. 그러면서 아주 손이발이 되게 싹싹 빌던데 예비 시모가 그 꼴을 보더니 예랑이 등짝 스매싱을 몇 대나 날렸는지 몰라요. 얼핏 봐도 손바닥이 시뻘겋게 될 정도로 때리더라고요. 그걸로도 성에 안 차는지 발길질까지 해가며 노발대발하는 거죠. 아이 뭐가 어쩌고 이 자식아, 네가 지금 쟤한테 그렇게 빌 상황이니? 어떻게 애미한테까지 그런 거짓말을 해? 그런 엄청난 거짓말이 겁도 없이.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이 자식 이거를 어떻게 해?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엄마는 일단 좀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엄마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자기야, 장모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뭐 이 자식아? 저 사람들이 뭔데 저 사람들한테 잘못했다 소리를 끝도 없이 하면서 빌고 난리야. 그 소리를 해도 이 엄마한테 먼저 해야 할 거 아니야? 모자간에 무슨 소리를 하며 어떻게 싸우든 저희는 그게 궁금하지도 않고 거기 앉아서 그딴 얘기를 계속 들어줄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러거나 말거나 가볍게 무시하고 나와버렸어요. 저희가 그렇게 나갈 채비를 하고 돌아서는데 뒤에서 예비 시모가 예랑이 잡아 죽이는지 우당탕탕 소리까지 나던데 그것조차 궁금하지가 않더라고요. 다만 엄마 다리가 불편하니까 움직이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 그러는 동안 예비 시모가 예랑이를 쥐잡듯이 잡는 소리를 좀 더 듣게 됐었네요. 다시 말해봐라 이놈아. 뭐?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내가 뭘 어쨌다고 내 탓을 하는 거냐 이 나쁜 자식아. 애초에 네가 그딴 거짓말을 안 했으면 내가 그런 소리를 왜 해? 엄마가 그 전부터 민지한테 함부로 하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사라도 됐다고 하면서 엄마한테도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했지. 엄마가 좀 적당히 했으면 됐잖아요. 이놈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말이라고 해? 언제까지 거짓말을 할 작정이었던 거야? 겁도 안 났어? 그리고 그런 거였으면 굳이 여기까지 와서 상견례 하자는 건 왜 안 말렸어? 간도 크지. 어이구 이 못난 놈. 그런 거 알았으면 엄마도 민지랑 장모님한테 얼른 사과하고 저분께도 잘못했다고 빌어. 엄마가 너무 심하게 했잖아. 이 자식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애미한테 그딴 소리나 해? 너부터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빌어야 할 거 아니야? 네가 덜 맞아서 그러지? 너 일로 와. 넌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일로 안 와? 저희는 그 정도에서 나와버렸는데 나중에 들으니 예비 시모가 분에 못 이겨 예랑이 때리고 난리치면서 그 공간에 있던 회사 기물 몇 개가 부서지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회사 대표는 예랑이 진짜 회사인 하청업체에 그걸 청구했고 예랑이가 회사 사칭 심지어 임원 사칭을 하고 다닌 것까지 문제 삼았다고 해요. 매일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남편에게 보고받은 아주머니가 저희 집에 와서 저랑 엄마에게 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자식은 우리 남편 회사에서 하던 협력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어제는 그 한 칸짜리 사무실에서 짐도 빼서 원래 회사로 복귀했대. 아유, 그래도 원래 회사에서 받아주기는 하는 모양인가 보지. 말이 좋아 복귀지. 부서 발령도 대기 상태로 거의 나가라는 거나 마찬가지 소리인 거야. 당연하지. 우리 남편이 그 합청업체 사장한테 엄청 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 직원 윤리, 직원 교육 같은 거 하나하나 다 문제 삼으면서 이래서 같이 일할 수 있겠냐 소리까지 했다고 말이야. 그 정도면 원래 회사에서도 그 인간 받아주기 힘들겠네요. 그래서 어디 그 회사 다닐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 다니지 못 다녀. 지 때문에 회사가 발칵 뒤집히고 제일 큰 협력업체인 우리 남편 회사랑 거래까지 끊어지게 생겼는데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어? 회사 잘리는 건 잘리는 거고 아유 회사 4층에 임원 4층하고 그랬던 건 아무 문제 없는 거야. 법적으로 처벌받거나 그런 건 아니냐 말이야.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니. 언니 안 그래? 왜 아니야? 우리 남편도 씩씩거리면서 가만 안 둔다고 그랬지. 그게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니까 업무 방해죄로 고소할 수가 있긴 있대. 근데 그걸 금융사기 같은 범죄에 악용한 것은 아니라서 뭐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 아이 그래. 괜히 그런 위험 부담까지 감수할 필요는 없는 거지. 잘한 거야. 그게 참 그런 게 저도 그 인간 사기 결혼으로 고소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아서 좀 알아봤거든요. 근데 그것도 금전적으로 무슨 피해를 입은 게 있어야지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넌 뭐 파혼 소송 그런 거 할 거라고 하지 않았어? 그래. 잘 생각했네. 아니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해야지. 사기죄까지 물게 하지 못해도 파혼의 책임은 당연히 물 수 있는 거 아니야? 아유 그래. 역시 우리 민지가 똑똑해. 솔직히 위자료나 뭐 그런 건 없어도 그만이지만 그렇게라도 응징을 해야 제 분이 풀릴 것 같아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파혼 소송을 진행했고 소장을 받고선 얘랑이랑 예비 시모까지 같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 저와 엄마에게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아이 파혼 소송이라니. 자기야 난 아직 파혼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파혼 소송이 웬 말이야. 일단 우리 파혼부터 다시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응? 아니 이미 끝난 얘기를 또 다시 하자는 거야? 왜? 난 그럴 생각 없어. 네가 나한테 거짓말할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닌데 내가 파혼을 다시 생각해야 할 이유가 있니? 내가 자기한테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실수를 그런 거짓말을 한 건 맞지만 지금부터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한테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될게. 정말이야 믿어줘. 허언증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해력도 수준 미달인가 보다. 내가 말했지? 나는 네 직장이 초라해서 너랑 파혼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야. 넌 아직도 헛소리만 작작하고 있는 거라고. 알아? 알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빌잖아. 그러니까 용서해줘. 앞으로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한테 거짓말 같은 거 안 할 거야. 있는 대로 다 얘기할게.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라. 그래, 내 아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했어. 나도 많이 혼내기도 하고 그랬지만 아니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착한 애다. 착하다는 말의 뜻을 잘못 알고 계신 건 아닌가요? 자기 부모는 물론이고 결혼할 사람한테까지 그런 엄청난 거짓말을 하는 걸 두고 어떻게 착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아유 사부인, 제가 그날은 여러모로 말이 너무 심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들 가진 바보라고 아들놈이 임원이 됐다고 하니까 아유 저도 모르게 우쭐해져서는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잊어주세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뭘 그래. 우리 민지가 사람 하나 보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것 같던데 그 사람 댐댐이가 제일 썩어빠진 놈이라는 걸 댁이 제일 잘 알잖아요. 엄마가 제 아들 제일 잘 알겠지 뭐. 예, 맞아요. 이놈 자식 제가 아주 혼쭐 내놨으니까 다시는 그런 거짓말하고 다니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일은 제법 잘했으니까 어디라도 금방 재취업 될 거고요. 네, 그건 참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소송에서 제가 이길 건 뻔하고
그럼 결혼 준비하면서 들어간 비용 청구한 거랑 위자료까지 제대로 낼 수는 있겠죠? 그럼 됐어요. 그만 가보세요. 저희는 그렇게 싸늘하게 팩폭 몇 마디 날려주고 예랑이와 예비 시모를 쫓아냈고 소송에서도 제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었어요. 예랑이는 다니던 회사에서 잘리고 비슷한 레벨의 동종업계에는 이미 소문 다 나서 재취업이 어려운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차는 게 예랑이가 아주머니 남편 회사 팝업 레스토랑 계약직 사원에 지원하는 원서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경력사항에 현재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를 적어놨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모로 어이없는 놈이다 싶어요. 엄마는 아주머니의 격려와 도움으로 그 어렵다는 재활 잘 다니고 있답니다. 자력으로 걷는 건 아직 많이 힘들지만 병원도 열심히 다니고 물속에서 하는 수중 테라피 등 좋다는 건 여러 가지로 시도하고 있어요. 내년쯤엔 아주머니랑 둘이서 가까운 곳으로 여행 가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재활 중이세요. 저 역시 일 열심히 하며 잘 살고 있어요. 파혼을 겪으며 사람을 더 못 믿게 될까봐 걱정했는데 주변에서 오히려 더 편안해진 것 같다고들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예민한 편이라 성격 좋다는 소리를 듣기는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큰일 겪으며 성격이 좀 바뀐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또 조금 성장한 게 아닌가 싶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험한 꼴 당하지 마시고 좋은 사람들만 만나고 사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